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 남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손을 맞잡았습니다. 파격 행보라 불리는 2박 3일간의 명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서울 집값의 급등세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멈춰섰습니다. 시장은 내일 공개될 부동산의 공급 대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오늘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협력업체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상생 결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 남북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손을 맞잡는 명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회담 내용뿐 아니라 연이은 파격 행보로 볼거리도 풍성했는데요. 역사에 남을 2박 3일간의 명장면을 정훈규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백두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당초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북 정상 최초의 백두산 방문에 하늘도 평화를 도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창했습니다. 중국을 통하지 않고 백두산을 가고 싶다는 바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한바 웃음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땅으로 백두산에 오르는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져 영 못 오르나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양에서의 이벤트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은 두 정상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평화와 남북 교류의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앞으로 백두산 관광시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먼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도 와서 백두산을 봤으면 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남쪽 일반 국민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북정상의 백두산 트레킹 외에도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유독 많은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부부의 공항 영접, 남북정상이 함께한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북측 시민들을 상대로 한 남측 대통령의 연설 등 모두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내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답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이은 파격 행보와 서울 답방 약속을 통해 남측과의 신뢰 구축에 강한 진정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세금을 더 걷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뼈대인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일단 급등세를 멈춰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대장주로 꼽히는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빠진 호가에도 반응은 잠잠합니다. 한 3, 4천 내려와 있는데도 매수자들이 조용해. 19억 정도 했는데 18억 5천, 6천에 나와 있어도 조용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25개구 모든 지역에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매물 부족과 풍부한 시중 자금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강남권도 일제히 오름폭이 반토막 났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과 가파르게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호가 상승도 주춤하고 과거보다 매물량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한 데다가 부동산 시장의 눈은 내일 공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쏠렸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없이 6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상황. 양측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북길에서 돌아오는 오늘 저녁 이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오후 6시를 넘긴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안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 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통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이른바 삼성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의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영향이 없어야 하고 주주 구성은 적정해야 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은 높아야 합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제외, 단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이면 허용된다는 내용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대 의견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은 총 32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계열사 중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 50% 이상이라는 조항을 충족할 만한 기업이 여럿 있습니다. 그룹 IT 물량을 수주해서 몸집을 키운 SI 계열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 SDS, LG CNS 등이며 SK에는 SK CNC 외에 SK텔레콤도 있습니다. ICT업의 정의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들의 ICT 비중을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제3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삼성은행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 SDS의 재무 구성을 살펴보면 IT 서비스의 유무형 자산 비율이 98.5%에 이릅니다. ICT 비중이 50%가 넘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인데요. 하도급 결제의 어음 비중을 줄이고 원청업체 도산에 따른 협력업체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1차에 이어 2, 3차로 줄줄이 이어지는 협력업체까지 돈이 잘 돌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뜻은 좋지만 제도의 강제성이 없어 과연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 이어 2, 3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는 어음결제 관행을 끊어 하청업체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업 등이 발행한 외상매출 채권을 은행이 보증해 기존의 상환 청구권의 부담을 떠안았던 중소기업의 위험성을 줄여준 겁니다.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만큼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성도 낮춰줍니다. 즉 대금 결제 환경을 개선해 돈이 잘 돌도록 하자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현재는 자율이기 때문에 안 해도 어떤 벌칙은 없어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뭐 어떤 징계를 한다든가 뭐 징계를 하게 벌칙을 뭐 넣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생결제 안 하면 그 의무도 안 생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1차 기업이 2, 3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로 지불하지 않아도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브랜드 평판과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1차 협력사와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비중이 크지만 1차에서 2, 3차 협력사와도 상생결제를 맺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1차 협력업체만 득을 보고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중개부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상생결제를 많이 한 기업의 정책자금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이번 제도도 맹탕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관광은 면세점 투어다, 관광의 질이 낮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많았었죠. 오늘 서울시가 소소하지만 서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해 5천만 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 외국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질 좋은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한쪽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 투어리즘 갈등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현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5천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내국인 관광객의 생활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질 좋은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서울 시민은 관광의 주체가 아니고요. 그냥 외래 관광의 유지였는데 이제는 서울 시민이 직접적으로 생활 관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역사문화, 한류, 서울 성곽길 등을 테마로 하는 20개의 MVP 코스를 개발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익선동과 같은 개성 있는 골목길 곳곳을 찾는 골목길 투어, 또는 마포 문화비축기지와 같은 도시재생자원을 골고루 활용한 새로운 서울 관광 코스가 생기는 겁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비와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을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생활관광 프로그램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즉 어느 누구라도 관광 향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사업을 설계해 내국인 관광객 규모를 현재 1,700만 명에서 2,7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내국인이 만족하는 관광과 외국인이 만족하는 관광이 따로 있지 않다며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시너지가 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으로 국내 다른 지방도시와도 협력할 뿐만 아니라 세계관광기구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가 토지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조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00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이 중 75만 가구를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측량과 현황 조사 등에 드론을 띄우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발 현장. 바람을 가르며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상 150m 높이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사진이 지상으로 전송됩니다. 땅 면적 80만 제곱미터의 경우 1,500여 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지적 도면과 겹쳐져 면적 측정, 주택, 비닐하우스 등 현황 조사에 활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토지 건물 등 보상을 위한 조사에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보상 업무에 드론과 측량을 융합한 촬영 사진 도면을 활용하면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했던 면적 측정 등 기본조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H는 이 중 75만 가구를 책임지고 있어 보상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 드론과 측량 기술의 융합을 위해 LH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북 영천 하이테크 지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지 기본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니 기존 수작업 대비 1개월 정도 조사 기간이 단축돼 3개월 내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드론 사진을 활용해 현장 방문이 필요 없어졌고 지적 측량을 의뢰하지 않고도 해당 면적을 측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확인한 LH는 드론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전국 사업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엔 신혼희망타운 16개 사업지구의 기본조사에 드론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30여 개 지구에 드론을 띄우고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약 180여 명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외국에는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법에 대해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A 주식회사의 회장인 B씨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지시한 후 이 같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C씨에게 알렸습니다.
CC는 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 공시 며칠 전부터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회장 J씨는 자사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K씨와 L씨에게 알렸고 K씨와 L씨는 곧바로 주식을 매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등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 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식 불공정 거래를 직접 조사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 후 대부분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 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한중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시장과 규제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지난 13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월드 블록체인 포럼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전망 어떻게 짚었나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연사들은 인터넷 발전이 우리 생활을 바꾼 것 이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은 원래 계단식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과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더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만한 기술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区块链的技术应用发展的话，目前很多人他只是把心思放在如何去赚钱上，而我们公司的话，更多于倾向于如何通过技术去解决人的生活问题，如何去帮助人们提高他的生活品质，这是我们公司和其他的公司不一样的地方。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단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이견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번 포럼은 한중 간의 교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럼에는 중국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정부도 ICO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만큼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서 그들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ICO 등 금융 쪽은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中国实际上对区块链技术这一块是非常鼓励的、支持的，但是中国认为就很多时候用区块链的技术，然后去发起很多的融资，包括 ICO 这一块，是目前是反对的。中国现在包含上海、杭州、贵州很多地方，现在都设立了一些从税收上面、从资金上面、从这种人才上面给予大量的这种支持。 네.
실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인민은행은 산하 기관을 통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공개해서 이 기술 선도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또 지방 도시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리수거라던가 AICT 건설 등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작년에 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 최다 출원국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 IC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외발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국내 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를 좀 포기하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기회가 너무 크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도해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전면적인 허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고 과감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도 마련의 노력도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입니다. 그 샌드박스 안에서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발전하고 규제 같은 부분도 처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끔 마련을 해준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옳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보경 기자와 블록체인 업계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 2017년도 결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12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조건부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건부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은 우성IB, 파티게임즈, M벤처투자, 넥스지, FTENE, 감만우, GD, 트레이스, CNS 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곳입니다. 이들 기업이 조건부 상장 폐지 대상이 된 것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티게임즈의 경우 외부 감사인 확인서상 오는 28일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티게임즈 외 11개 기업은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재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한국거래소가 ETP 시장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 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호영 한국거래소 코스피 본부장보는 오늘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글로벌 ETP 컨퍼런스에서 합성 ETF의 위험관리 개선과 투자지표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ETP 시장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인 글로벌 ETP 컨퍼런스는 ETP, 즉 상장지수상품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 상장지수상품 시장의 현황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혁신적 투자의 진화, 공정하고 경제적이고 더 나은 투자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내외 금융당국과 거래소 관계자를 비롯한 상장지수상품 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나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컨퍼런스와 함께 열린 상장지수상품 엑스포에서는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국내외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발행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글로벌 지수산출기관의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6,425억 원으로 오는 21일 매각할 예정입니다.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정해 사육농가에 뒤통수를 쳤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네시스 BBQ 그룹이 기존 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BBQ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기존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실질급여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성과급과 각종 수당 등을 통해 평균 급여를 17.6% 인상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높아지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